최근에 제약업계에서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가 분기 매출만으로 몇 년 동안 왕좌를 지켰던 항암제 키테로다를 넘어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큰 사건이죠. 비만 치료제가 이제 뭐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아예 산업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그런 신호탄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살 빼는 약이라는 그 좁은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건 만성질환 관리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로 봐야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가지고 이 거대한 시장의 다음 격전지가 어딘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리포트를 쭉 보니까요.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더 이상 누가 체중을 더 많이 빼냐,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 아, 그 경쟁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애널리스트가 주목하는 진짜 전쟁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시장이죠. 네,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사 횟수만 줄이는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두 개의 아주 거대한 기술적 허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부작용 제어랑 대량 생산. 오늘 저희는 이 두 가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승자가 갈릴 거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특정 국내 바이오텍들에 대해서 왜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기술력에 숨어 있습니다.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새로운 전쟁의 서막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위고비나 제파운드, 효과가 엄청나다는 건 이제 다들 알잖아요. 꽤 받았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아니, 효과가 그렇게 좋은데 왜 그만두는 걸까요?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애널리스트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중단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매주 스스로 주사를 놔야 하는 불편함. 그리고 둘째는 이게 더 결정적인데 바로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이요? 네,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위장관 부작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환자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 효과를 제대로 보기도 전에 그 고통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어요. 체중 감량 효과는 이미 상향 평준화가 돼서 뭐랄까 정체기에 들어섰고요. 네. 이제 시장의 혁신은 더 강한 효과에서 더 나은 경험, 그러니까 복약 편의성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매주 맞던 주사를 한 달 아니면 그 이상 간격으로 늘리는 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빅파마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다음 목표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냥 생각하기에는 한 달치 약을 그냥 한 번에 주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겠죠?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기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한 달치 약물을 한 번에 우리 몸에 주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부작용 우려가 훨씬 커지겠죠. 그렇죠. 이 리포트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딱 제시합니다. 바로 용량 증량하고 초기 급속 방출이요. 용량 증량, 그리고 초기 급속 방출. 네, 이 두 개념을 이해하면 시장이 왜 특정 기술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먼저 용량 증량.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암젠의 비만 치료제 마리타이드 임상 데이터가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를 보여주거든요. 아, 암젠이요? 네, 암젠이 임상에서 환자 그룹을 나눠서 테스트를 했어요. 한 그룹은 처음부터 목표했던 고용량을 바로 투여했고 다른 그룹은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몇 주에 걸쳐서 서서히 용량을 늘려나갔죠. 그게 바로 용량 증량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갈렸습니다. 어떻게 갈렸죠? 고용량을 바로 투여한 그룹에서는요, 환자의 무려 10%가 심각한 구토부작용을 겪었습니다. 10%나요? 이 정도면 약을 팔 수가 없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반면에 용량 증량을 거친 그룹은 부작용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네. 1년 뒤 최종 결과를 봤더니 부작용을 피하려고 천천히 용량을 올렸던 그룹이 오히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좋게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상식적으로는 처음부터 센 약을 쓴 쪽이 효과가 더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천적이 시작한 쪽이 최종 승자라니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이 리포트가 전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부작용을 잘 관리해서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게 만드는 것. 아, 치료 수능도? 네, 바로 그 치료 수능도를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최종 치료 효과까지 극대화한다는 걸 데이터로 딱 증명한 셈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사용자가 쓸 수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에서 부작용 제어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그냥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개념, 초기 급속 방출은 더 직접적인 문제겠네요.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카모루스라는 회사의 플로이드 크리스탈 기술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이 기술은 약물을 주사하면 체내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서서히 약물을 방출하는 방식이에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죠? 주사 직후에 혈중 약물 농도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치솟는 바로 초기 급속 방출 현상입니다. 한 달치 약물이 초반에 그냥 한꺼번에 풀려버리는 거네요. 와,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맞습니다. GLP-1 계열 약물의 주된 부작용이 위장관 문제잖아요. 그렇죠. 메스가운 같은 거. 그런데 초기 급속 방출은 이 부작용을 그야말로 증폭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주 맞는 주사도 힘들어하는 환자들인데 한 달치 용량이 초반에 몰리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약효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초기 방출량을 아슬아슬하게 부작용이 없는 선까지만 딱 맞추는 거예요. 일종의 타협안인데 시장에서 먹힐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개발사들이 빠지는 딜레마예요. 딜레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초기 방출량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약물 농도를 낮춰야 하는데 그럼 당연히 체중 감량 효과가 떨어져서 시장에서 외면받겠죠. 다른 방법은 암젠처럼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용량 증량을 하는 건데 이건 한 달에 한 번이라는 편의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효과를 잡자니 부작용이 터지고 부작용을 잡자니 편의성을 잃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겁니다. 결국 초기 급속 방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인 약물 농도를 유지하는 그 기술 자체가 핵심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단순히 한 달 지속이라는 그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약물 방출 그래프, PK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그게 얼마나 평평하고 안정적인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작용을 기술로 잡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한테 팔려면 공장에서 찍어내야 할 텐데 네. 이렇게 정교한 기술이 대량 생산도 정말 가능한 건가요? 여기서 또 다른 병목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게임의 최종 라운드입니다. 생산성은 기술의 가치를 현실 세계의 돈으로 바꿔주는 마지막 관문이죠. 특히 비만 치료제처럼 결국에는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겠네요. 네, 생산성이 곧 생존과 직결됩니다. 리포트에서도 여러 기술들의 생산 한계를 꽤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선 암젠이 사용하는 항체 기반 기술을 보죠. 항체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서 만들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수억 원짜리 항암제라면 모를까. 그렇죠. 대중적인 비만 치료제 시장에는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암제는 이걸 왜 개발한 거죠? 비만 시장에 안 맞는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용도로 생각한 걸까요? 기보다는 차선책 또는 옵션으로 확보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아, 옵션이요? 네, 당장 비만 시장에 못 쓰더라도 다른 희귀 질환 치료제로 활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경쟁사가 선점하는 걸 막기 위한 방어적 투자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그렇군요. 또 다른 예로 어센디스나 카모루스의 화학적 결합, 겔 기술 같은 것들은 대량 생산할 때 수율이나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하고요. 결국 빅파마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수율이 안 나오면 그냥 실험실의 신기한 발명품 정도로만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생산 친화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지목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밀입구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밀입구, 마이크로스피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국 바이오텍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이 리포트의 하이라이트네요. 펩트론과 G2G 바이오. 먼저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 이건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핵심은 초음파 분무 건조라는 생산 방식에 있습니다. 초음파 분무 건조요? 네, 단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아주 미세한 안개를 만드는 가습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습기요? 네, 다만 물 대신에 약물이 섞인 용액을 뿌리고 그걸 순간적으로 건조시켜서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의 약물 알갱이, 즉 밀입구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기술이죠. 중요한 건 이게 화학 반응이 아니라 기계로 찍어내는 물리적 공정이라는 점입니다. 기계로 찍어낸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재현성과 균일성 때문입니다.
화학 반응은 온도나 습도 같은 미세한 변수에도 결과가 달라져서 불량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계는 설정값대로 항상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즉, 만들 때마다 품질이 동일하고 불량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뭐죠? 바로 약물 담질량입니다. 약물 담지량. 그러니까 미립구 하나에 약을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느냐 이거죠. 맞습니다. 기존 미립구 기술은 이 담질량이 약 3% 수준에 불과했어요. 3%요? 네. 100g짜리 미립구를 만들면 그 안에 실제 약물은 3g밖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펩트론은 이걸 9% 이상으로 3배나 높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3배가 된 게 아닙니다. 3배. 이게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는 건가요? 이건 게임의 룰을 바꾸는 수준입니다. 똑같은 생산 설비에서 3배 더 많은 약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생산성이 3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비만 치료제 시장은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경쟁사들이 약값을 30% 내릴 때 우리는 60%를 내려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일라일릴리 같은 거대 기업이 이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경쟁사인 노보 노디스크는 사실상 따라올 수 없는 가격 장벽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가 비중 확대를 외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작용 문제도 해결했다고 하던데요. 네, 펩트론의 특허를 보면 아까 말한 초기 급속 방출 문제, 그리고 그 반대로 약물이 제때 안 나오는 방출 지연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부작용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선언한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G2G 바이오의 인놀람프 플랫폼은 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G2G 바이오는 효율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요? 이 기술의 핵심은 막유화 기술과 연속 공정인데요. 막유화 기술은 쉽게 말해서 미세한 구멍이 뚫린 필터에 기름을 통과시켜서 물에 떨어뜨리면서 아주 균일한 크기의 기름방울, 즉 미립구를 만드는 원리예요. 아, 마요네즈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한가요? 정확합니다. 마요네즈 만들 때 기름 조금씩 넣으면서 젓는 것과 비슷한데 그걸 나노 단위에서 기계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죠. 그 기술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이점은 뭔가요? 리포트 분석에 따르면 경쟁 기술 대비 45%나 더 적은 원료 의약품, API라고 하죠. 그걸로 동일한 약효를 낼 수 있습니다. 원재료를 거의 절반 가까이 아끼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생산 수율은 80%나 더 높습니다. 버려지는 것 없이 알뜰하게 완제품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원료는 적게 쓰고 생산량은 늘리고. 와, 제조사 입장에서는 정말 꿈의 기술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베링거 인게라임 같은 글로벌 제약사가 먼저 알아보고 공동 개발에 나선 거죠. 기술력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를 받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빅파마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건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대량 생산과 상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부작용, 생산성, 그리고 여러 기술들을 전부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시장의 핵심을 딱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뭘 봐야 할까요?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수백조 원 규모로 커질 비만 치료제 시장의 미래는요. 결국 두 가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플랫폼 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네. 첫째, 초기 급속 방출 없이 약물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부작용 제어 기술. 그리고 둘째, 낮은 원가로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 기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신약을 개발했느냐가 아니라 그 약을 담아서 전달하는 플랫폼 기술 자체가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펩트론이나 G2G 바이오 같은 한국 바이오텍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아, 이들이 바로 일라일 릴리나 노보 노디스크 같은 거대 제약사들이 다음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타게 찾고 있는 솔루션, 그 자체를 손에 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이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더 강한 효과에서 더 나은 편의성으로, 그리고 그 편의성을 구현하기 위한 이면의 부작용 제어와 생산성이라는 치열한 기술 전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통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리포트를 읽다가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든 부분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펩트론의 특허 권리 범위를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예상했던 비만, 당뇨 외에 전혀 다른 질환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바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입니다. 퇴행성
갑작스러운 뇌질환이요? 비만 치료제 기술이랑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엔 의아했는데 잠시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연결되더라고요. 어떻게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죠.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의 본질은 결국 환자의 복약 수능도를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을 꾸준히 먹게 하는 거. 그런데 매일, 매 시간 약을 챙겨 먹는 것이 세상 누구보다 힘든 환자들이 바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저하된 뇌질환 환자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약 먹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시거나 심지어는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보호자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고요. 맞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뇌질환 치료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주사로 꾸준하고 안정적인 약물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이건 단순히 환자 몇 명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환자와 그 가족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 만성질환 관리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술 플랫폼의 시작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요즘 비만 치료제 시장 보면요. 정말 뜨겁다 못해 전쟁터 같아요. 오늘은 몇 퍼센트 감량했다. 내일은 몇 킬로그램 뺐다.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을 보니까 이 시장의 관심이 벌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얼마나 뺐냐 이게 아니라 이 치료를 얼마나 편하고 또 안전하게 계속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제약바이오 리포트입니다. 비만 치료의 새로운 전쟁터죠. 바로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시장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마 이 흐름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주 맞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기술이 왜 비만 치료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인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한국의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왜 이렇게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을 받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장을 거의 휩쓸고 있는 약들 있잖아요. 위고비나 젯바운드. 효과만 보면 이건 뭐 거의 혁명적인데 자료를 보니까 1년 안에 치료를 그만두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요? 아니, 전 이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효과가 이렇게 좋은데 대체 왜 그만두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장의 다음 격전지가 될 거라고 보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요. 특히 당뇨병이 없는 순수 비만 환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1년 내 치료 중단율이 무려 60에서 70%에 달해요. 네. 60, 70%요? 네, 아무리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다고 해도 열의 7은 1년 안에 주사 맞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와, 10명 중에 7명이요? 이건 뭐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네요. 수치가 너무 높은데요. 분명히 어떤 구조적인 장벽이 있다는 뜻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불편함이에요. 매주 정해진 날에 스스로 배나 허벅지에 주사를 놔야 하는 이 행위 자체가요. 생각보다 엄청난 심리적, 물리적 부담이거든요. 아, 그렇죠. 매주 챙겨야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이죠. 한 달에 130만 원이 넘는 약값을 이걸 내가 평생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환자들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위고비나 젯바운드는 효과라는 신대륙을 발견하긴 했는데 막상 거기서 살기에는 너무 척박했던 거군요. 그렇다면 후발주자들은 바로 이 정착의 문제를 파고들고 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화이자나 암젠 같은 회사들이 제형 변경에서 답을 찾고 있다고요? 네,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예 주사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먹는 약, 경고용 치료제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장기 지속형 주사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맞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불편함이라는 가장 큰 장벽을 그냥 허물어버리겠다는 전략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주사 횟수 줄여서 편해진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나와 있던데요. 그냥 편의성 개선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는 지점입니다. 장기 지속형 기술이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말 의외예요. 바로 효과 증대입니다. 네, 아니 같은 약인데 더 오래가게 만들었다고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몸속의 약물 농도가 롤러코스터처럼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보다요. 잔잔한 강물처럼 일정하게 유지될 때 약효가 훨씬 안정적이고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제형은 주사 맞자마자 농도가 확 최고점을 찍었다가 다음 주사 맞을 때쯤 되면 뚝 떨어지거든요. 이 변동성만 없애줘도 같은 원료로 더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약물 농도를 안정적으로 쫙 유지해 주니까 몸이 스트레스를 덜 받겠네요. 그럼 혹시 부작용 문제도 좀 나아지나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 부작용 개선입니다. GLP-1 계열 약들의 가장 큰 단점이 구역질, 구토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잖아요. 이게 바로 약물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을 때 심해지거든요. 이 롤러코스터를 잔잔한 강물로 바꿔주니까 당연히 부작용도 줄어들고 환자들은 훨씬 편안하게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데 세 번째 이유도 있다고요? 네, 어쩌면 투자자 관점에선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약물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니까 원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요. 생산 공정도 단순화해서 단가를 낮출 잠재력이 생기는 거죠. 즉, 환자의 약값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성 하나 잡으러 갔다가 효과, 안전성, 경제성까지 다 잡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만능 열쇠를 잡으려고 링 위에 먼저 올라간 선수들은 누군가요? 자료를 보니까 가장 주목받는 이름이 암젠의 마리타이드던데요. 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1개월 제형인데 1년 만에 체중을 거의 20% 가까이 빼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발표했거든요. 시장의 기대를 그냥 한몸에 받았죠. 그런데 이 강력한 펀치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끔찍한 부작용이었습니다. 초기 임상에서 환자들이 너무 심각한 구토 증세를 보여서 문제가 됐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그냥 용량을 낮추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암젠이 그 다음에 한 걸 보면 정말 의외였어요. 최고 용량은 그대로 두면서 몸이 약에 적응하게 서서히 용량을 늘려가는 기간, 그 타이트레이션 기간을 오히려 더 길게 잡아서 임상을 다시 설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선택이 이 장기 지속형 시장의 핵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히 센 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 몸에 전달하고 조절하는가 하는 이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구나. 이걸 암젠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혈중 농도를 무작정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은 겁니다. 또 다른 경쟁자도 있었죠. 스웨덴의 카무루스라는 회사가 위고비 원료로 1개월 제형을 만들어서 3개월 만에 9.3%라는 인상적인 결과를 냈다고요. 맞습니다. 초기 데이터만 보면 정말 대단했죠. 근데 이 카무루스의 기술을 깊게 들여다보면 암젠이 겪었던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대로 드러나요. 바로 초기 급속 방출이라는 현상입니다. 초기 급속 방출. 말이 좀 어려운데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걸 에스프레소에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마셔야 할 카페인 총량을 에스프레소 딱 한 잔에 담아서 원샷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속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한 달치 약물의 상당량이 그냥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거죠. 한 달치 카페인을 원샷하는 거라니 비유만 들어도 아찔하네요. 약효가 빨리 나타나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런 식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군요. 특히 1개월치 고용량을 한 번에 넣어야 하는 장기 지속형 제제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치명적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약물 동태, 그 PK 그래프를 보면요. 카무루스 기술은 주사 직후에 혈중 농도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았다가 뚝 떨어져요. 아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죠. 이게 바로 카무루스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이자 명확한 한계입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네요.
선두주자인 암제는 안전한 약물 조절이라는 숙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다른 경쟁자 카모루스는 기술 자체에 카페인 원샷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 이 글로벌 거인들이 비틀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한 기업이 완벽한 해결책을 들고 나타났다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이군요. 바로 펩트론입니다. 네, 경쟁자들이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할 열쇠로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경쟁력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카페인 원샷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바로 지극히 안정적인 약물 방출 능력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PK 그래프, 우리 몸에서 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지도라면요. 카모루스의 지도는 출발하자마자 폭포가 있는데 펩트론의 지도는 한 달 내내 수위 변화가 거의 없는 잔잔한 강물처럼 꾸준히 흘러가는 모양새라는 거군요. 가장 정확한 비유입니다. 초기 과다 방출 전혀 없이 목표한 농도를 한 달 내내 정말 칼같이 유지해주는 이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펩트론이 추론한 핵심 특허 내용을 보면요. 기술의 목적 자체가 초기 약물 과다 방출 문제를 잡겠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좋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대량으로 찍어내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죠.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걸 안정적으로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냐? 이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일 텐데 생산성 측면은 어떤가요? 그게 바로 펩트론의 두 번째 핵심 경쟁력입니다. 뛰어난 생산성과 재현성. 예를 들어 암젠의 마리타이드는 항체랑 펩타이드를 화학적으로 붙이는 복잡한 구조라 마치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수제 명품 같아요. 공정이 까다롭고 비싸죠. 반면에 펩트론의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은 기계가 균일한 입자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최첨단 자동화 공장에 가깝습니다. 덕분에 품질이 균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그리고 훨씬 저렴하게 생산하는 데 유리하죠. 이게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이미 있잖아요. 루프원이라는 성조숙증 치료제를 바로 이 스마트 대포 기술로 상업화해서 식약처 허가까지 받았다는 건 기술의 신뢰도를 이미 시장에서 검증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연간 1000만 바이알 규모의 신공장까지 짓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정점에는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펩트론의 특허는 특정 약물 하나에 대한 게 아니라고요? 네, 이건 뭐랄까 특정 자동차 모델에 대한 특허가 아니고요. 모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꿔주는 엔진 기술 자체에 대한 특허 같은 겁니다. 펩트론의 특허는요.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노버 노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블록버스터 약물들을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약효가 지속되게 만드는 방법 그 자체를 포괄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말은 이 거대 제약사들이 자기네 약을 1개월 제형으로 만들고 싶으면 사실상 펩트론 기술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이건 거의 시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에 톨게이트를 설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이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영리한 톨게이트가 지금 다니는 차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미래의 슈퍼카들까지 통행료를 내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이에요. 릴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비만 치료제 레타트로타이드 같은 미래의 블록버스터 후보 물질까지 이미 특허 권리 범위에 포함시켜 뒀습니다. 현재와 미래 시장 모두를 겨냥한 정말 치밀한 특허 전략이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현재 펩트론과 일라이 릴리가 진행 중인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이 정말 다르게 보이네요. 리포트를 보니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랑 우려가 엇갈린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리포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합니다. 공시된 계약 기간은 14개월이지만 계약서의 핵심 문구는 평가 종료 시까지로 돼 있어서 날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릴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경쟁 기술인 카모루스의 카페인 원샷이라는 명확한 단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잔잔한 강물 같은 펩트론의 기술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양측의 논의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겠구나 하고 기대감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다음 전쟁은 지속성과 안전성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 숙제를 풀려고 고심하는 사이에
한국의 펩트론이 안정적인 약물 방출 능력,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시장 전체를 묶는 강력한 특허, 이 세 가지 무기를 들고 가장 유력한 해결사로 떠올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일레이릴리와 같은 업계 최고의 파트너와 진행 중인 논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투자자 관점에서 이보다 더 흥미로운 스토리를 찾기는 어렵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든 이 펩트론의 특허 자료에 사실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특허 청구항 13번을 보면요. 이 기술의 적용 범위를 당뇨나 비만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로까지 확장하고 있거든요. 만약 한 달에 한 번 맞는 이 주사 기술이 단순히 비만을 정복하는 걸 넘어서서요.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이 거대한 산을 넘는 열쇠가 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비만 치료는 이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저 시작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비만 치료제를 파고들었는데 마지막에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이라는 거대한 문이 나타났네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그 문을 열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